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베네수엘라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다치고 집을 잃었습니다. 수습도 쉽지 않아 세계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은 무기력하지만 감동적인 구조 장면에서는 인간의 힘을 새삼 느끼기도 합니다. 반도체 공장 신설을 놓고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습니다만 삼성이 10년간 1,000조 원대를 투자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어느 지역에 혜택이 돌아갈지가 추미애 관심사입니다. 반도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가 경쟁력에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일인데요. 정치 논리에 휩쓸리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대규모 투자를 기정사실화했는데 기업이 정부 손을 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의 1,000조 원대 투자설은 크게 세 갈래. 광주 전남에는 약 300조 원을 들여 반도체 전공정 공장을 짓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360조 원을 투자하는 구상. 충남 아산 등지에는 350조 원 이상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가 거론됩니다. 후공정 패키징과 배터리, 디스플레이까지 더해지며 전체 규모가 1,000조 원대까지 커진 겁니다. 문제는 이 돈이 모두 새 투자냐는 점입니다. 삼성은 지난해 11월에도 5년 동안 국내에 45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택 반도체 라인과 AI 데이터 센터, 배터리, 디스플레이 투자가 이미 포함된 계획이었습니다. 이번 1,000조 원대 숫자에 기존 투자 계획이 상당 부분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대규모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확인하지 않았지만 발표될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큰 숫자들이 나오는지 물론 그거를 발표하는 기업들도 본인들이 설명을 하겠죠. 뭐 여러 가지로 낯선 풍경들이다. 새 투자와 기존 계획을 가려내는 것인 만큼 실제 집행 가능성도 따져봐야 합니다.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금방 만들어지겠습니까? 경제적인 논거에 따라서 공장이 배치가 돼야 되지 정권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공장을 재배치한다? 이거는 굉장히 나중에 큰 후유증이 생길 겁니다. 오는 29일 국민보고회가 1,000조 원대 투자설의 첫 검증대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대한 대규모 반도체 투자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국 각지로 반발이 번지고 있습니다. 공장 유치를 위해 평당 1,000원에 땅을 제공하겠다는 현수막이 등장했고 여당 일부에서 광주 몰아주기는 안 된다고 비판합니다. 다음 주 투자 계획이 발표되면 반발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데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구미의 국가산업단지 부지에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과 구미시장 등이 모였습니다.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를 평당 1,000원에 공급하겠다는 현수막을 들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비판한 겁니다. 전력 용수 부지, 업체, 인프라를 고루 갖춘 우리 구미를 반도체 투자 후보지로 적극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긴급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은 부지 선정에 보통 5에서 7년이 걸린다며 청와대를 중심으로 호남 투자 얘기가 공식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류 정치가 글로벌 인류 기업들의 팔을 비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시작된 반발은 경기 평택과 이천, 강원 등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용인 집중의 부작용이 이어지지 않으려면 분산 배치가 필요하다며 광주 전남 투자 시 공동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당 지도부는 정부를 적극 엄호했습니다. 정부가 기업과 함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책무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전대 출마 예정인 김민석 총리를 밀어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의심된다며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의 경질도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볼모로 한 이 위험한 불장난을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미르 K스포츠재단을 거론하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냈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그렇다면 광주 전남은 대규모 반도체 팹을 짓기에 적합한 곳일까요?
반도체는 공장 하나만 세운다고 돌아가는 산업이 아닙니다. 물과 전력, 인력, 협력사까지 한꺼번에 갖춰져야 하는데 이천과 탕정도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경기 이천은 현대전자 시절인 1980년대부터 반도체 거점으로 커왔습니다. 충남 아산 탕정도 2004년에 LCD 공장이 들어온 뒤에 디스플레이 산업단지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여기에 협력사와 인프라가 붙으며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두 곳 모두 이 과정에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광주 전남은 땅은 넓습니다. 군공항 이전 부지와 빅그린 국가산단 등이 후보지입니다. 면적만 보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나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와 비슷하거나 더 넓습니다. 반도체 팹은 부지만으로 돌아가지 않죠. 물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전 공정은 나노미터 단위 회로를 새기는 초미세 공정입니다. 대량의 물을 초순수 수준으로 정제해서 끊기지 않게 공급해야 합니다. 영산강도 있지만 수질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력도 관건입니다. 반도체 팹은 몇 초만 전력이 끊겨도 생산 차질이 커집니다. 호남에는 태양광 설비가 많이 집중돼 있지만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서 발전량이 흔들립니다. 송전망과 변전소, 백업 전력까지 갖춰야 합니다. 물류 부담도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항공 물류, 즉 인천공항의 의존도가 매우 큽니다. 호남에서 생산하면 이동거리와 수송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사람입니다. 석박사급 엔지니어와 숙련 인력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릅니다. 소, 부, 장, 협력사들도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속도와 집적 효과가 경쟁력이죠. 중국이 추격하는 상황에서 클러스터 효과를 얼마나 빨리 구현할 수 있느냐, 광주 전남 팹의 숙제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정기 여론조사 모두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확인된 겁니다. 부정평가의 주된 이유, 경제와 부동산이었는데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의 국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지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주 만에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6%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전과 비교해 한 달 만에 무려 13%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부정평가는 41%로 6%포인트 올라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긍정평가가 가장 낮았습니다. 오차 범위 밖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은 건 20대가 유일합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 민생, 고환율이 15%로 가장 높았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선관위 문제는 각각 10%로 공동 2위였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문제에 대해선 급격히 오른 반도체 주식을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시적인 문제라고 했고 집값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서 이걸 좀 이렇게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거예요. 긍정평가 이유는 외교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지정당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7%로 조사됐습니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차이가 없었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서울 아파트 10채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30대가 사들이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30대가 부동산 큰손이 된 셈인데요. 속을 들여다보면 자산 양극화 그리고 전 월세난에 지친 젊은 세대가 떠밀리듯 매수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절망감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어느 정도 표출됐다는 평가인데 윤서하 기자가 10년 넘는 전세살이 끝에 최근 집을 산 30대를 직접 만났습니다. 속마음을 들어봤습니다. 10년 넘는 전세살이 끝에 올해 초 경기 의왕의 6억 원대 아파트를 산 30대 윤모 씨. 2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집을 산 게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사고 나면은 전세값 오르고 매매값도 계속 오르고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영원히 집 못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약간 조급함 같은. 서울 빌라에서 시작한 전세살이는 매년 오르는 전세가에
경기도 화성까지 떠밀렸습니다. 전세 난민이 된 겁니다. 전세 가격이 뭐 5억이다. 그러면은 저 계약할게요. 그러면 갑자기 아저씨가 5억 3천을 불러요. 이사하자마자 다음 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준비를 바로 해야 돼요.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도 청년 세대에겐 더 가혹하다고 말합니다. 너무 많은 규제를 한다고 생각을 하죠. 실거주들한테도 너무 까다로운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집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계단을 다 끊어버리는 거 아닌가? 현장에선 청년층이 포모 심리에 빠져 영끌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전합니다. 대출을 엄청 땡겨서 사요. 저희도 좀 깜짝 놀랐는데 보통은 한 50%가 대출이거든요. 증세 아예 없어요. 돌아다녀요. 주말에 되면 애기 없고요. 주택 공급 부족에 시달린 30대가 반강제적으로 폭풍 매수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는 중저가 아파트값 상승세는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연일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안수사권 폐지 논의가 지연된 책임이 당에 있다는 취지의 김민석 총리 주장을 딱 잘라 부인했습니다. 반야 심경까지 인용했는데 당내 갈등 심상치가 않습니다. 고이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여성 당선자 대회에 참석한 정청래 전 대표가 엄지척을 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어제 김민석 총리의 보안수사권 폐지 발언을 시간 끌기라고 비판한 정 전 대표는 지난 5월 처리를 당의 요구로 연기했다는 김 총리의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5월 달에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당에 제안하였으나 당의 요구로 이를 연기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기억이 없어서 당의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안을 만들 테니 기다려라.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죠.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가 당 개혁의 상징이라며 법안 발의까지 언급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국회 제출을 안 한다고 하니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 쪽에서 이미 준비를 한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공동 발의하겠다고 했고. 정 전 대표 사퇴 후 처음 열린 최고위에서 친명계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지만 허송세월이니 꼼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틀간 SNS에 보안수사권 관련 글만 5개를 올리며 선명성도 강조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김 총리를 지지하는 이른바 뉴 이재명 세력을 겨냥한 듯 친문을 쳐내면 외연이 확정된다는 계산을 하는 것 같지만 자해 행위라며 정 전 대표 지원에 나섰습니다. 정 전 대표의 적통 부각에 대해 친문계에선 불편함을 내비쳤습니다. 어떤 계파에 서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적통이다? 글쎄요. 하늘에 계신 그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실까요? 보안수사권 폐지 공방에 이어 당내 계파 간 신경전까지 벌어지면서 전당대회 구도가 한층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정청래 전 대표의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국무총리의 반격, 수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전당대회 최대 격전지인 광주를 찾아 최대 개혁은 연속 집권이라며 정 전 대표의 강경 노선을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김 총리를 공개적으로 칭찬했는데 시점이 시점인 만큼 형식적인 것만은 아닌 듯합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진행된 DJ 정치 특강 강연자로 나선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가 재집권에 성공한 김대중 정부의 노선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적인 여당보다 재집권하는 여당이 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이루어내도 보수 세력이 정부가 바뀌어서 다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등 연일 강경 노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김 총리는 당이 첫 위기를 맞았다며 이제 당으로 돌아가려 한다고도 했습니다. 사실상의 전당대회 출사표로 읽힙니다. 이기는 민주당이었는데 이기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힘을 모으는 일에 그만큼의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젯밤 SNS에 국무총리 책임하에 총력을 다한 결과 자살자가 감소했다며 김 총리를 공개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나는 건 역시 정 전 대표가 친논, 친문적자라고 주장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잠잠해지는 듯했던 국민의힘 내분 사태가 다시 격화될 조짐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당시 미뤄뒀던 의원 징계안들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며 다시 칼을 꺼내든 겁니다. 자신의 사퇴를 요구한 의원들의 실명까지 거론했는데 이에 반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 대표 사퇴가 이미 당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맞받았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언론사 행사장에서 지방선거 이후 처음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안을 굽고 있어요. 운전자들하고 가려고 조용히 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장 대표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선거 이후 쏟아진 사퇴 요구를 해당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선거를 이유로 중단했던 윤리위 징계도 재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징계 요청들에 대해서 답을 할 때가 됐다. 명분 없이 지도부 흔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에 반드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퇴를 요구한 의원들의 실명까지 거론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면서 쇄신과 개혁을 얘기하는 예를 들면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선거 과정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던 친한계 의원들이 우선 징계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보복성 숙청이란 반발이 나온 데 이어 김재섭 의원은 당장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서울시당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 대표 사퇴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못 박았습니다. 당내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어떤 공감대 이런 것은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갤럽 조사에서 장 대표 거취에 대한 질문에 사퇴 찬성은 48%로 반대보다 20%포인트 높았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대표직 유지 의견이 10%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126년 만에 최악의 지진이 덮친 베네수엘라는 그야말로 초토화됐습니다. 날이 밝자 전쟁터보다 더 참혹한 모습이 드러났는데 먼저 임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거대한 먼지 구름이 건물을 집어삼키고 주저앉은 건물은 순식간에 형체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건물은 한둘이 아닙니다. 융단 폭격을 맞은 듯 곳곳이 폐허입니다. 고층 아파트는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벽면은 군데군데 뜯겨나가 벌집이 됐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도시도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건물 2동이 통째로 무너지며 콘크리트 잔해만 남았습니다. 멀쩡했던 건물들이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린 모습은 지진 전후 달라진 위성사진에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번 최악의 강진으로 베네수엘라 전역이 타격을 입었고 수도 카라카스 등 최소 5개 도시는 전쟁터처럼 초토화됐습니다. Que se puede ver cómo la estructura completa se dio. Este es el caso, ¿cómo estamos? De Residencia San Miguel. 베네수엘라 당국은 병원과 쇼핑센터, 아파트와 공공시설 등 최소 250채 건물이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로와 철도, 지하철과 국제공항 등 공공 인프라가 마비됐다고 전했습니다. Grave contingencia que haya vivido nuestro país desde el punto de vista de desastre. 전문가들은 수십 년 전부터 강진 위험을 경고해왔지만 대비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올 초 정권 교체와 경제난까지 겹치면서 구조와 복구 작업은 오래 걸릴 걸로 예상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전쟁보다 참혹한 이번 대재앙으로 사상자가 4,500명을 넘었습니다. 현지에서는 4만 6천 명이 넘는 주민들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인명피해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살아남은 이재민들은 가족이 구조되길 기다리며 애태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자민 기자입니다. 강진 피해가 가장 큰 카리브해 해안 도시 라과이라.
외벽과 창문이 떨어져 나간 건물들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잔해 앞에서 한 젊은 부부가 껴안고 통곡합니다. Hay un desespero, mi amor, que te puedo decir, un desespero. Quisiera saber dónde está mi niño, si está atrapado. 간신히 살아나온 주민들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음만 졸입니다. 4 apartamentos y uno quedó tapiado. Planta baja quedaron todos tapiados. Ahí hay personas dentro, me imagino, que no lograron salir. 조그만 잔해조차 치유림이 없는 노모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Compro porque mi hijo está ahí. Entonces, por favor, aparezcan, manden personal.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235명, 부상자는 4,30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Estamos acompañando a la familia, extendemos nuestra solidaridad y esperamos recuperar la mayor cantidad de personas con vida. 하지만 실종자 추적을 위해 개설된 웹사이트에는 4만 6천 명 이상이 행방불명자로 등재됐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집계는 아니지만 인명피해는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생존자를 찾기 위한 수색과 구조 작업은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더디기만 합니다. 주민들이 힘을 합쳐 맨손으로 산더미처럼 쌓인 잔해를 치우며 가족과 이웃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구조대가 잔해더미 속에서 갓난아기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리자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한 중년 여성도 극적으로 구조됩니다. Cuando empezó el temblor, me agarré durísimo. Al marco de la puerta, tanto que me partí el brazo, el dedo.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검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여성은 오열하다 정신을 잃고 맙니다. Horrible. Hemos visto demasiado.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이 나서 맨손으로 필사의 구조를 펼치고 있습니다. Yo no soy parte de ninguna organización, yo vivo aquí en el Benital. Llegué cuando supe que pasó todo lo que pasó, me puse a pegar gritos de que se necesitaban insumos y agua. 수만 명의 이재민들을 수용할 공간도 부상자들을 치료할 의약품도 태부족입니다. Todo lo posible de medicamentos excelentes. También necesitamos jeringas, alcohol, gasas. Eso es básicamente lo que necesitamos. Si es posible, sillas.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의 지원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 돈 2,317억 원 규모의 원조를 약속했고 수색 구조 인력도 급파했습니다. 중국과 유럽, 중남미 각국은 물론 유엔과 국제금융기관들도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수도 카라카스로부터 16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진파의 충격이 고스란히 전달되면서 피해가 컸고 여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신은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멈춰선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립니다. 땅이 좌우로 요동치자 건물 파편이 떨어지고 오토바이가 넘어집니다. 이번 지진은 상하보다 수평으로 흔들림이 강했습니다. 두 개의 판이 각각 동쪽과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 충격이 단측면에 따라 수평 이동한 겁니다. 그 방향이 수도 카라카스와 카리브해 연안 도시들을 향하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Eso entonces se va acumulando este deslizamiento equivalente hasta que no soporta más la tensión y se rompe y se fractura y ocurre el terremoto. 진앙이 수도 카라카스에서 160km 떨어져 있었지만 진원이 지표면에서 불과 10에서 20km로 얕아 충격이 흡수되지 않은 것도 원인입니다. El temblor en acción, pues, y obviamente eso duró, creo yo, unos 14, 15 segundos, que para uno fueron como 3 horas, ¿no? Porque la intensidad y 전문가들은 5만 명이 숨졌던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 31만 명이 희생된 2010년 IT 대지진과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일주일간은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Many of them will be east of those two main shocks from yesterday. Unfortunately, that does put Caracas in the firing line. 두 번의 강진 이후 최소 30여 차례 여진이 일어나면서 많은 시민들은 공포 속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인사나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혐의 모두 유죄였습니다. 먼저 조유진 기자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김건희 여사가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습니다. 생년을 어떻게 되시죠? 72년 9월 2일입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알선수재 혐의로 7년 6개월을 구형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주문, 피고인 김건희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480만 원을 추징한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청탁과 함께 2억 9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반클리프 목걸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의 손목시계 모두 대가관계를 인정한 겁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이후한 화백 그림과 최재형 목사의 디올 가방도 호의 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이 대상입니다. 이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 목사는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재판부는 영부인의 책무를 져버리면서 국민들이 평생 갖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을 거리낌 없이 받았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과도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예나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재판 내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1시간 40분간 이어진 선고에서 여러 차례 김 여사의 행위를 질타했습니다.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을 피고인 김건희는 별다른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하여 왔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꾸짖었습니다. 김 여사 측이 대가성 없는 선물이나 구매 대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변명이라고 했습니다. 구매 대행이나 일시적 차용으로 포장하려 한 것은 피고인 김건희가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려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재판 직후 알선수재 사건에서 이처럼 형량이 높은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증거가 부족한데도 법리를 무한정 확장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부인이라서 특별히 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잘 대응해서 판결을 바로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검 측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나와서 최종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산 분할 액수는 다음 달 24일에 결정됩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법원 청사로 들어옵니다. 합의에 좀 진전이 있다고 보시나요? 잠시 뒤 최태원 SK 회장이 도착합니다.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 지난 15일 재산 분할 조정에 실패한 뒤 열린 비공개 재판은 50분 만에 끝났고 이로써 변론은 종결됐습니다. 재산 분할 시점 논의된 건가요? SK 주식도 공동재산으로 논의하셨을까요?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특유 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가사와 유가를 전담하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 재산이란 입장입니다.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을 2심 종결일, 대법원 선고일, 파기환송심 종결일 중 어디로 할지도 입장이 엇갈립니다. 기준 시점에 따라 SK 주가는 최대 5배 차이가 납니다. 앞서 1심은 분할액을 665억 원으로,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의 기여를 인정해 1조 3,808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자금이 설령 전달됐더라도 불법 자금이라 기여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 달 24일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출근길에 광화문 일민미술관 건물에서 한 남성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선 인화물질과 다른 흉기까지 발견됐습니다. 김인회 기자입니다. 경찰차 2대가 청계천 옆 도로를 줄지어 달려갑니다. 곧이어 구급차도 지나갑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광화문 일민미술관 건물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미화 직원인 70대 남성이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팔을 심하게 다친 피해 남성은 건물 밖으로 피해 목숨은 건졌습니다. 바닥에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 있는데 여기 피를 얼마나 흘렸는데 하더라고. 아프다고 소리라고 막 질렀더라고. 등본을. 40대 남성은 미화 업무 관리자로 70대 직원과 평소 의견 다툼이 잦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가해자인 70대 남성은 범행 직후 달아났는데 사건 현장에 남기고 간 가방에선 인화물질과 또 다른 흉기도 발견됐습니다. 70대 남성은 일민미술관 근처의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이곳에서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삼각지역에서 지하철을 탄 걸 확인하고 동선을 추적한 끝에 오늘 오후 관악구에서 검거했습니다. TV조선 김인혜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8천만 원이 든 가방을 보이스피싱범에게 그대로 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곁에서 수상함을 눈치챈 시민의 신고 덕분에 보이스피싱범은 바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달호 기자입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대전역 앞. 한 여성이 20대 남성에게 흰 손가방을 건넵니다. 자신의 배낭에 손가방을 넣은 남성은 인사까지 하고 자리를 뜹니다. 곁에서 이들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남성. 보이스피싱을 직감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전화를 하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10분 이상을 계속 통화를 하길래 더 의심했던 거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자와 합류해 피의자 동선을 추적합니다. 돈가방을 챙긴 남성은 이 골목길로 들어섰는데요. 범행 3분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검거된 수거책의 배낭 안에선 5만 원권 1,622매, 현금 8,11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여성은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호술처를 많이 돌았고 또 신고자분의 신고가 또 결정적으로 있었고 그런 게 모든 게 잘 맞아서 바로 현장 검거와 피해 회복이 있었다고. 경찰은 남성을 구속하고 보이스피싱 조직 윗선을 추적 중입니다. 신고자에게는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네, 흥미로운 연구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기를 얼마나 먹는지보다 어떤 종류의 고기를 먹는지가 암 사망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성은 곱창이, 남자는 햄과 소시지가 위험했습니다. 먼저 한지은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 문제를 직접 연구하신 교수 모시고 남은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삼겹살이 불판 위에서 노릇노릇 구워집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고기 소비량은 62kg 수준입니다. 20년 전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한 이틀에 한 번은 먹는 것 같아요. 가리진 않는데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뭐 이런 거 없어서 못 먹습니다. 3번 정도. 서울대와 이화여대 공동연구팀이 40대 이상 성인 15만 명을 대상으로 고기 섭취가 암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더니 고기 섭취량은 남녀 모두에게서 암 사망률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기 종류에 따라 남녀별 암 사망 위험이 달라졌습니다. 남성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붉은 고기를 많이 먹으면 위암 사망률이 52% 낮아졌습니다. 고기 먹을 때 채소를 곁들이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남성은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많이 먹으면 직장암 사망률이 2.45배 높아졌습니다. 여성은 곱창과 대창 등 내장육을 많이 먹으면 췌장암과 유방암 사망률이 각각 1.83배,
2.57배 증가했습니다. 내장육에는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축적될 수가 있어서 장기간 노출되면 만성 염증이나 산화 스트레스를 통해서 암 발생이나 진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진은 남성은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여성은 곱창과 같은 내장고기 섭취를 줄이는 것이 암 사망 위험을 낮추는 현명한 식습관이라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앞서 고기 종류에 따라 또 성별에 따라 암 사망률이 달라진다는 연구 보여드렸습니다. 이 연구를 직접 하신 서울대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연구 40대 이상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하셨더라고요. 20, 30대는 빼고요. 네. 이번 연구를 처음 기획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여성분들의 췌장암 사망률 또 발생률이 굉장히 급격히 증가하는 거가 하나의 관심사였고요. 또 하나는 폐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료실에서 볼 때는 오히려 기름진 음식이라든가 고기 같은 거 섭취가 적은 분들이 폐암이 좀 느는 것 같아서 사실은 폐암 환자들은 고기를 좀 먹어야 좋겠다. 췌장암 환자는 조금 불규칙하게 많은 양 섭취하는 거는 피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결론을 얻고자 사실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통상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고기 자체를 많이 먹으면 안 좋다 이런 게 우리 통상의 의견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 돼지고기나 소고기가 남성의 위암 사망률을 낮춰준다 이런 결과는 굉장히 뜻밖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실 기대치 않은 결과인데요. 위암 같은 경우는 위를 잘라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열량이 높은 거, 포만감을 줄 수 있는 게 들어가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고기인 거죠. 그래서 암이 발생하기 전에 붉은 육류 또 전체 육류 섭취가 많았던 사람이 상대적으로 위암 사망률이 적더라 하는 결과라서 원래 위를 잘라내고도 육류를 먹어서 어느 정도의 열량을 필요한 정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망률이 낮았다 하는 부분이 한 설명의 부분이고요. 내장육 그러니까 뭐 곱창, 막창 이런 거 즐겨 드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또 췌장암, 유방암 사망 위험 약 2배 정도 높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근본적으로 이런 내장육은 지방이 굉장히 많고 포화지방이 많은 성분입니다. 근데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유방 조직이 다 지방으로 변하는 장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름진 음식이 들어갔을 때 특히 이제 동물의 곱창이나 이런 대장 부위에 안 좋은 음식들이 지방에 축적된 것들이 그대로 노출되면 유방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췌장암 같은 경우는 기름진 음식이 들어가면 부하를 많이 받는 장기이기 때문에 특히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기름져서 그렇다 말씀 주셨고 이 부대찌개 좋아하는 분들 많아서 이 부분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공육 드시는 분들이 이 직장암 사망 위험 2배 높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왜 남성들에게 유독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이제 가공육은 사실은 남녀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 데이터에서는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여성은 아주 안 먹는 사람과 많이 먹는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먹는 사람 아닌 사람으로밖에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남성은 이렇게 몇 분위수로 나눠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남성에서만 나왔던 것 같아요. 여성에게도 가공육이 안 좋다라는 말씀 함께 해주셨고요. 이번에 성별을 구분해서 결과를 발표해 주셨는데 남녀 공통으로 좀 조심해야 하는 고기, 암 사망률을 높일 수 있는 고기 어떤 걸로 저희가 좀 참고를 해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내장육이 큰 의미가 없게 나왔긴 했지만 남성에서 지방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지방 속에 축적될 수 있는 카드뮴이라든가 이런 중금속으로도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내장육을 지나치게 자주 먹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붉은 고기가 위험하지 않다는 거, 사망 위험을 높이지 않고 보호 효과도 있다고 보여지기 하는데 서양과 우리가 다른 그런 특징은 과일, 채소 같은 거를 좀 더 많이 먹는 식습관 그리고 이 만드는 방식이 수육이라든가 그런 해롭지 않은 방식도 같이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 큰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고기 참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이 연구 덕분에 어느 정도 안도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특히 내장육 조심하시고요. 이 교수님 연구 참고하셔서 식습관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의 멕시코 칸쿤 출장과 관련해 서울시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성별 허위 기재 의혹이 불거지자 일부 주민들이 감사 청구를 한 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이 뭔지 구자영 기자가 설명합니다. 지방선거 당시 2023년 멕시코 출장 심사 서류에 동행 여직원 성별을 남성으로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 여성 직원과 해외 출장을 다녀왔던 사실을 감추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면 그 여성이 남성으로 바뀐 경위가 무엇입니까? 정 전 구청장 측은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성동구 주민 300여 명은 공적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시에 주민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기본적인 행정 오류와 절차상 문제가 반복적으로 드러난 점은 결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주민 청구를 접수한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는 최근 심의회를 열고 참석위원 8명 중 7명의 찬성으로 감사 실시를 최종 의결했습니다. 서울시는 성동구로부터 출장비 집행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60일 이내 감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만 핵심 당사자인 정 전 구청장과 당시 동행했던 공무원도 퇴직해 감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책임을 묻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성분들이 요청하신 건들이 단일 건이면 뭐 금방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번 건은 조금 많으셔서 결론 내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V조선은 정 전 구청장의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국방부가 현대전의 핵심 전략으로 떠오른 한국형 드론을 전력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산 드론 기술 검증 대회에선 중국산 장비를 사용한 업체가 걸러지지 않는 등 검증이 허술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먼저였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군이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 K-루카스와 AI 군집 드론을 전력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론, 대드론 전력을 신속 대량으로 확보하고 획득 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드론 2만 대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부와 산업부 등이 이 같은 드론 기술을 검증하겠다며 이달 초 개최한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입니다. 참가팀에 기술 지원비 25억 원이 제공됐고 향후 군을 포함한 정부 드론 사업대 가산점도 주어집니다. 대회 규정에 따라 국내 기술이 적용된 장비만 참가할 수 있고 기존 완제품이나 직구, 상용 제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참가 업체가 중국산 장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예선에 참가한 한 업체는 시중에 판매되는 7인치 레이싱 드론과 중국산 DJI 카메라 모듈을 장착한 정황이 드러났고 본선에 오른 또 다른 업체도 중국산 DJI 장비 사용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예선 통과가 취소됐습니다. 문제는 현장에서 중국산 장비나 상용 제품 사용 여부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장 평가관 임무자료에도 중국산 장비 등 기체를 확인하는 절차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를 하냐, 검사 안 하냐, 그랬더니 상가팀 관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국방부는 예선 통과팀 전체를 대상으로 장비와 참가자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본선에서는 기체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이번 주말 더위 좀 식히기 위해 해수욕장 가려고 계획한 분들 있으시죠? 전국 해수욕장들이 일찌감치 문을 연 상태인데 대표 해수욕장 부산 해운대도 오늘 개장했습니다. 올해 1,000만 피서객을 맞이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시원한 바다로 뛰어듭니다. 물장구를 치고 튜브를 타며 파도를 즐깁니다. 처음에 차가운데 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적응도 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지난해 999만 명이 찾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지난해보다 닷새 늦게 문을 열었지만 올해는 1000만 명 돌파가 무난할 전망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은 개장 첫날부터 백사장이 북적이며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도 많고 날씨가 아침에 비 올 줄 알았는데 날씨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바로 옆 송정해수욕장도 서퍼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파도를 가르며 여름을 만끽합니다. 바다 파도도 너무 잘 치고 날씨도 너무 덥지 않고 서핑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제주 푸른 바다도 물놀이객들로 붐볐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면서 해수욕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른 무더위에 조기 개장도 잇따랐습니다. 울산 진화해수욕장은 지난해보다 하루 빨리 개장했고 강원 아야진 해수욕장은 8일 더 일찍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 해수욕장은 피서철 열기로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특히 베트남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우리 뷰티 기업과 푸드 업체들이 장을 열었는데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현지에서 오현주 기자입니다. 3, 2, 1, 커리! 문이 열리자마자 가득 들어찬 관람객들. 화장품 부스에서 직접 발라보며 조목조목 성분과 효과를 묻습니다. 젊은 고객들이 몰려들며 오늘 준비한 300세트 화장품은 3시간 만에 완판됐습니다. Về giá cả và chất lượng. Đầu tiên là giá cả, thứ hai là chất lượng và quan trọng là nó rất là dịu nhẹ, có thể sử dụng được lâu dài hàng ngày. 베트남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코너는 역시 먹거리입니다. Nguyên Hàn Quốc rất là ngon, tôi rất là thích đồ ăn của Hàn Quốc. 라면과 과자는 물론 처음 접해본 한국식 만두도 입에 딱 맞습니다. Em thấy món này khác biệt thì em thấy ở trong là có miến, có hành, có thêm nấm nên là cảm giác nó dậy mùi thơm của cái bánh hơn. Cái vỏ thì nó khá là giòn và rất là mỏng nên là em ăn em cảm thấy nó rất là vừa miệng. 우리 제품 판매에 나선 베트남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네, 전시장 바로 앞에는 이렇게 방송 부스가 차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현지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직접 한국 제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한국식 화장법과 머리 손질을 알려주는 무대 앞에는 젊은 여성들이 들어찼습니다. mở ra nhiều cơ hội hợp tác mới trong lĩnh vực truyền thông, giải trí, thương mại và dịch vụ. 지금까지는 양적인 교류에 치중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질적 교류도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류가 산업을 넘어 문화의 가교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한 오늘 양국 유력 언론사들은 프로그램 교류 등을 통해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조 3위로 추락해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 우리 축구대표팀이 무거운 분위기지만 어쨌거나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남아공전 패배의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현지에서 이다솜 기자입니다. 주장 손흥민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통상 야외에서 자전거로 몸을 풀었던 주전 선수들 역시 실내로 들어가 노출을 최소화했습니다. 급격하게 무너진 경기력에 대한 원인은 아직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솔직히 지금 이게 왜 갑자기 이런지에 대해서 조금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죠. 있고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 쪽으로 지금 간 것 같아요. 우리 선수들은 100km를 달리며 남아공보다 많은 활동량을 보였고 패스 횟수도 2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수는 물론 경기력에서도 한참 밀렸고 자부심이었던 투지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 교체 지시에 불응하는 모습으로 선수단 불화설까지 제기되자 김민재가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민재는 편지를 통해 경기 중 오른쪽 종아리에 이상이 생겨 교체를 요청했다며 수비 간격이 계속 벌어지는 부분에서 아쉬움의 감정이 격해졌다며 사과했습니다. 홍명보 감독도 선수단 내부 문제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월드컵 이렇게 나와가지고 안팎으로 이렇게 뒤숭숭하지 않는 대회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제가 옛날에 14년 나갈 때는 이거의 한 50배 정도는 굉장히 어려웠었던. 조 3위 경쟁에서도 호주, 에콰도르, 스웨덴이 승점 4점을 기록하며 한국은 12개국 중 6위로 떨어졌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는 만큼 분위기를 추스리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과달라하라에서 TV조선 이다솜입니다. 호사다마란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달도 따라다닌다는 뜻이죠. 영화 시에라 마드라의 보물에서는 황금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나옵니다. Do you believe gold changing a man's soul? The way I see it, gold can be as much of a blessing as a curse. 처음에 주인공들은 말합니다. 황금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고. 하지만 정작 황금을 발견하자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황금에 대한 욕망이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 빼앗으려다 끝내 비극으로 치닫습니다. 국가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갑작스런 반도체 호황에 우리 경제 크게 좋아졌습니다. 올해 반도체 수출이 좋고 2.5% 성장하고 내년에는 1.7%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저희가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성장률이 1%대 초반에 그쳤던 걸 생각하면 분명 희소식입니다. 그런데 가뭄 끝에 내린 단비를 놓고 곳곳에서 갈등입니다. 얼마 전 성과급 문제로 큰 진통을 겪더니 이젠 공장 증설로 나라 전체가 흔들립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서 획기적인 전략 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입니다. 첨단 핵심 산업 투자를 전국적으로 늘리겠다는 건데 원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을 특정 지역에 유치한다는 걸로 비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곳이 광주 전남이어야 하는지,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합리적인 설명이 부족합니다. 여당 안에서조차 전북 홀대론이 나옵니다. 야당은 영남 역차별론을 주장합니다. 모든 지역이 서로를 향해 드자비하는 싸움판이 벌어진 겁니다. 심지어 반도체 줄 테니 정청래를 떨어뜨려 달라는 전당대회용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기업이 정할 걸 정치 논리에 따라 정부가 강요하는 듯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정치권 주장에 늘 과장이 섞입니다만 국가 전략 사업이 의심의 무대에 올라간 건 문제입니다. 미래의 먹거리, 미래의 쌀이 전리품처럼 여겨지는 것도 곤란합니다. 가뜩이나 세계가 목숨 걸고 반도체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지역 이기주의, 정치 계산으로 흥정할 일은 아닙니다. 반도체 호황이란 축복을 저주로 만들지 않는 것,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6월 26일 윤종호의 앵커 칼럼, 반도체 김선달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더위의 기세가 강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올라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오후 한때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맑은 하늘에 볕도 강하게 내리쬐며 더 덥게 느껴지겠는데요.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모자나 양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 해안가를 찾는 시민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9도, 부산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과 대전 32도, 광주 31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7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는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